7살 여자아이의 시신 앞에서 2명의 부검이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건 분명 사고사라니까? 아니 그게 말이 돼? 타살이야. 사실 부검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갈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죠. 부녀가 한강 유람선을 즐기고 호텔로 돌아간 그날, 아이를 혼자 둔 채 밖에서 맥주를 마시며 의문의 인물과 계속 통화를 했던 아버지. 과연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8월 8일 새벽 1시 48분 서울시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건 슬픔에 가득 찬 절규 소리에 가까웠죠. 이걸 듣고 호텔 집에 있는 서둘러 해당 방으로 달려가는데요. 문을 열자 40대 남성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다소 기이했어요. 물에 흠뻑 젖은 7살 아이의 2다리를 잡고 물구나무를 세운 채 딸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던 겁니다. 또 몸을 흔들면서 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죠.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심각성을 감지한 지배인은 즉각 119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통화 지시에 따라 아이를 침대에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다행히 10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곧바로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1시간 뒤 아이는 사망합니다.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이 사망 소식을 들은 아이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오열합니다. 내가 잠깐 전화한다고 자리를 비운 건데 대체 왜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40살의 아버지 장 씨, 그에게 있어 딸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7년 전 전분과의 사이에서 얻은 귀한 외동딸이었죠. 하지만요, 결혼 생활 자체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또 경제관념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두 사람이 부딪혔고 다툼이 이어졌죠.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아무리 싸웠어도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있습니다. 부부 모두 딸을 아주 지극히 사랑했다는 점이었죠. 아버지 장 씨는 매주 주말마다 딸과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드시 국내 또는 해외로 딸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녔죠. 일본, 대만 등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인은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자기한테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아이한텐 분명 최고의 아빠라고 확신했고요. 그래서 이번 한국 여행 역시 아버지 장 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 살면서 무용의 두각을 보이던 딸을 위해서 한중 교류 무용 공연에 참가를 신청했던 겁니다. 이참에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도 했죠. 사건 당일에도 서울의 랜드마크인 한강에 가서 유람선도 타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밤 12시쯤 호텔 방으로 돌아왔는데요. 장 씨에 따르면 귀가 후 그는 우선 아이를 침대에 눕힌 뒤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빨래를 해요. 대충 준비를 마치고 딸을 깨우려고 했는데 이미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얘도 하루 종일 노느라 피곤했을 텐데 그냥 오늘은 씻기지 말고 재워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밤 12시 40분 그는 하루를 마무리할 겸 담배와 맥주를 하나 챙겨가지고 흡연 구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40분간 통화를 하게 돼요. 이후에 맥주까지 다 마시고 새벽 1시 41분 방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침대에서 자고 있어야 할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장 씨의 눈이 화장실로 향했는데 욕조 안에 아이가 떠 있는 겁니다.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에 빠진 딸을 건져냈어요. 하지만 이미 아이 몸은 축 늘어져 있었죠. 극도의 패닉에 빠진 그는 막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살리려 했고 또 물을 뱉게 하려고 물구나무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구조대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와 딸과 추억을 쌓으러 떠났던 서울 여행은 죽음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온 거죠.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장 씨는 겨우 울음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욕조 물을 받아놓고 나갔는데요. 아무래도 딸이 새벽에 깨서 혼자 씻으러 했나 봐요. 그러다 미끄러진 것 같고요. 7살 아이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딘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게 돼요. 사망한 7살 장량, 아이는 키 130cm에 몸무게가 27kg 정도 나갔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육 상태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욕조 물의 깊이가 24cm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정도 오는 거죠. 어라? 이 익사까지 하기엔 물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장 씨가 동의하면서 부검이 진행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건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죠. 사인이 익사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사고사냐 타살이냐 이걸로 극명히 나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쟁점이 된 건 양쪽 눈과 눈꺼풀 그리고 입안 점막에서 발견된 점출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이나 가슴에 강한 압박을 받으면 얼굴에 피가 몰리잖아요. 얼마 후에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점출혈이 생겨요. 특히나 눈과 눈꺼풀, 입 안은 피부가 얇고 또 혈관이 많아서 더 두드러집니다. 그러면 먼저 사고사라는 주장을 살펴볼까요? 장량은 발견 직후 1시간가량 호텔과 또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게 장시간 가슴이 압박되니까 점출혈이 넓게 생기는 건 당연하다라는 입장이었죠. 반면에 타살을 주장하는 쪽도 완고합니다. 점출혈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 맞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양쪽 눈과 눈꺼풀, 입안까지 이렇게 다발적으로 발견되진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부위에서 점출혈이 있었다는 건 완전히 목의 혈관이 눌린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지만 응급실로 이송됐을 때 장량은 사실상 심정지 상태였어요. 그럼 혈액순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출혈도 생길 수 없다는 주장이고요. 또 다른 쟁점이 있는데요. 그건 목에 저항흔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다를 주장하는 입장은 아이의 목에 살기 위해 저항한 흔적, 보통 이렇게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남는데 장량의 목에는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아예 없다고 본 거죠. 반면에 타살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장량은 애초에 7살 여자아이다. 만약 성인이 목을 졸랐다면 저항조차 하지 못했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물에 빠진 상태였다면 이게 더 힘들 거고요. 저도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라는 뜻일까요? 아이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오직 그 한 명, 바로 아버지 장 씨였습니다. 타살을 주장하는 이들은 아버지가 딸을 물에 빠뜨린 동시에 목을 졸라 살해한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경찰 또한 이 타살이라는 부검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결국 장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머지않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는데요. 장 씨의 핸드폰을 봤더니 기록이 모두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러면 우리가 밝히지 못할 줄 알아? 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죠. 여기서 충격적인 게 나와요. 사건 당일 장 씨는 그의 여자친구와 줄기차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37살 여성 가명 왕 씨였어요. 알고 보니까 전처와 이혼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왕 씨와 동거를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불륜은 아니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래요. 이혼 직후 감정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런데 동거 초반에 장 씨는 여자친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나는 자기를 진짜 사랑하지만 내 인생에서 무조건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 딸이야. 그건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줘. 나는 아이를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돼. 실제로 그는 딸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전처 집 근처에 살면서 딸의 유치원 등하교를 맡았죠. 아이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고요. 또 주말마다 딸을 데리고 외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여행까지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대부분 여기에 쏟은 거예요.
오죽하면 장량은요, 딸은 부모님이 이혼한 줄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 왕씨겠죠. 애한테 끔찍한 건 그렇다 쳐도 아이를 빌미로 전처랑 계속 연락하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처음에는 불만을 투덜거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질투는 심해졌습니다. 더불어 아주 노골적으로 딸에게 반감을 보였는데요. 그 당시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너는 마귀 같아 라고 부르면서 모질게 굴었습니다. 근데 급기야 왕씨 본인이 2번이나 유산을 해요.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죠. 자기의 모든 불행이 저 딸 장량 때문이라고 믿으면서 애를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남자친구 장씨한테 문자를 보내서 막 닥달을 합니다. 네 딸 진짜 재수없어. 그년 때문에 우리 애를 이렇게 죽게 만든 거라고. 난 걔랑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왜 자기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딸이야 나야 선택해. 아이고. 왕 씨는 이 남자한테 너는 딸과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하지만 장 씨가 굳건해요. 그러자 왕 씨가 막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죠. 목에 칼을 들이대고 막 죽이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건 너무 도를 넘는 집착이었어요. 장 씨도 점점 견디기 힘들었고 결국 사건 한 달 전에 이별을 통보하게 되죠. 이후 본인은 딸과 함께 베이징 여름 캠프에 참가했고요. 왕 씨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미쳐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에 이르는데요. 당시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장 씨도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는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 마지못해 재결합을 결정했죠.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최대한 비위를 맞췄습니다. 딸과의 한국 여행 중에도 틈틈이 사진과 문자를 보내요.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새벽 40분간 통화를 한 것도 여자친구 왕 씨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날 두 사람이 나눈 이 문자 내용이 평범한 연인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왕 씨는 지속적으로 살인을 지시했고요. 또 아버지 장 씨는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문자 내용을 살펴볼까요? 여자친구 왕 씨가 말합니다. 밖에는 CCTV 많으니까 방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 물놀이 좋아하니까 익사로 위장해. 호텔에 욕조 있지? 아니면 유람선 탈 때 죽일래? 강에 던져서 죽여. 여기에 아버지 장 씨가 대답합니다. 욕조는 있지. 상황 보고 안 되면 한강으로 갈게. 유람선 탔으니 한강에 밀어버릴 수 있어.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다네.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성공할게. 죽이고 나서 자기 SNS에 좋아요 남길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 문자 내용이 호텔 욕조에서 익사로 위장해라 또는 한강에다가 빠뜨려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4시간 뒤에 아이는 실제로 그 호텔 욕조에서 사망한 거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문자를 본 경찰은 이거 아버지가 여자친구와 공모하고 딸을 살해했네 라고 확신하게 돼요. 자, 사건 당일을 추정해보면 밤 12시 부녀가 호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욕조에 물 받고 그대로 딸을 넣어서 목을 졸랐을 겁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자기 혼자 방을 나온 거예요. 어쩌면 딸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최대한 시간을 끈 게 아닌가 싶어요. 여유롭게 맥주 한잔 하면서 여자친구와 긴 통화를 한 건데요. 그럼 이때 두 사람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제대로 죽였어? 범행을 자랑하듯 떠들었을까요?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그렸을까요? 어쨌든 통화가 끝나고 장 씨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경찰은 그가 딸의 사망을 확인한 뒤 연기를 시작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고로 딸을 잃은 것처럼 막 절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찰의 주장을 아버지 장 씨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문자는 단지 불안정한 여자친구를 달래주려고 내가 장단을 맞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호텔 지배인 그리고 구급대원 역시 장 씨를 두둔합니다.
이 아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던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대요. 연기라고 느껴지지 않았대요. 실제로 지배인이 처음 방에 도착했을 때 장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당황해서 이 방문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서 결국 문을 부쉈을 정도입니다. 방 안에서도 막 벽을 치면서 대성통곡했고요. 구급차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이 사람이 진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옆에 있던 사람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연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심지어 사망한 장량의 어머니이자 전 부인 또한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평소 아이에게 지극한 남자였다면서 절대 살인했을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자, 이 사건 피해자와 또 피고인 모두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한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살인이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하는 게 원칙이에요. 도대체 타살이냐 사고사냐 이걸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졌죠. 2020년 5월 1심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 변호사 아주 치열하게 대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사건 조사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중국인이라서 국내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잖아요. 심지어 가장 깊게 연루되어 있는 그 여자친구 왕 씨 있잖아요. 왕 씨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한국에 안 온대요. 결국 검찰은 부검 결과와 문자 내용만으로 타살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1심은 검찰 쪽 손을 들어줍니다. 결정적인 건 문자 내용이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한 거예요. 장 씨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2020년 12월 항소심에서 판이 뒤집혀요.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받게 된 거죠. 이때 재판부는 장 씨가 서울 여행을 하던 도중 딸과 찍은 사진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그냥 사랑이 가득한 거죠. 또 수사 초기 아버지가 딸의 부검을 동의했다라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했다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왜냐면 전처는 내 딸 시신에 상처를 남길 수 없다면서 부검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장 씨가 나서서 전처를 설득했고 부검이 이뤄졌던 겁니다. 만약 그가 살인범이라면 불리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검을 허락하지 않았겠죠. 또한 과거 그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도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는 안 좋은 일은 다 내 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제일 힘든 점이 그거야. 내 딸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써 있었어요. 이걸 본 재판부는 그가 여자친구를 다독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문자 내용조차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달래려고 살인을 공모하는 척 연기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부검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장 씨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또한 이 결정을 지지했고요. 그렇게 그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죠. 부검 결과와 문자 해석이 극명하게 달랐던 게 좀 특이한데요. 2심에서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무죄를 다툴 증거가 부족했어요. 대법원까지 판결을 끝내면서 사건은 이제 완전히 종결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찜찜함이 가득합니다. 그날 밤 장양은 왜 혼자 욕조에 들어간 걸까요? 과연 아이의 죽음은 우연히 겹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비정한 아버지에 의한 살해일까요? 오늘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상당히 난감했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의견을 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 반응 너무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아침 9시 30분.
충북 옥천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제 지인한테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빨리 출동 좀 해주세요. 그렇게 경찰이 달려간 곳은 옥천에 있는 한 아파트 8층 가정집이었죠. 당시 집 안에는 한 남성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이 집의 가장인 41살 김씨. 떨리는 손길로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방에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사망해 있는 김씨의 아내 뿐만 아니라 그 곁에는 어린 딸도 목이 꺾인 채 숨이 끊어져 있었죠. 34살의 아내 백씨와 그녀의 2살 배기 딸이었습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백씨의 경우는 흉기로 목, 가슴, 배 부위를 10차례나 넘게 공격당한 상태였어요. 내장이 다 흘러나올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었죠. 그녀가 흘린 피가 범벅이 돼서 방 안이 피바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린 딸의 목에는 누군가가 강하게 짓누른 흔적이 있었는데요. 명백한 타살이에요. 경찰은 곧 현장을 통제했고 감식 작업과 수사를 시작합니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가장 김씨. 그는 아내와 딸을 잃은 충격, 게다가 현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 도저히 헤어나오질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신고도 직접 하지 못해서 지인이 대신 해줬고요. 좀 진정을 시킨 후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이 질문이었죠.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아내와 딸 그리고 아내의 지인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밤 9시쯤 전 딸을 재우기 위해서 먼저 딸과 집으로 들어왔고요. 10시쯤에 아내가 만취를 해서 지인이 아내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저는 분명 딸과 아내가 모두 잠든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좀 한 잔 더 할 겸 새벽 1시쯤 처남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갔어요. 거기서 둘이 함께 밤새 술을 마시다가 새벽 5시쯤 사우나에 갔고 아침 7시 40분경에 집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아내와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만약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가 집을 나갔던 새벽 1시 이후부터 아침 7시 사이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서 모녀를 살해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경찰은 알리바이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죽은 백 씨의 동생 처남 A씨를 조사합니다. 처남은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했습니다. 지난밤 2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 첫 번째는 신고 시각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아침 9시 반쯤이에요. 근데 김 씨가 집에 시신을 발견한 건 그보다 더 2시간 일찍인 7시 반쯤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 2시간의 행적이 묘연했죠. 또 2번째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안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라진 금품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물세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망한 아내 백 씨에게서 그 어떠한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낯선 사람이 와서 애하고 둘이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했다면 아내는 본능적으로 당연히 저항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사망해 있었죠. 이건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변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범인은 모녀와 안면이 있거나 가까운 관계의 면식범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편 김 씨가 수상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사를 받는 내내 막 몸을 떠는, 아무래도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충격이 컸는지 막 몸을 떠는 모습을 보이곤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내 평정심을 되찾더니 조사 내내 시종일관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막 일가족을 잃은 사람이라고 보기엔 좀 의아했죠. 근데 처음에는 또 신고조차 못할 정도로 당황해서 다른 사람이 신고를 대신 해줬잖아요. 그런 초기 모습과는 상반됐죠.
사건을 담당했던 옥천경찰서 수사팀은 남편 김 씨의 행적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사건 한 달 전에 아내 백 씨 앞으로 1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수혜자는 남편 김 씨와 딸이고요. 근데 지금 딸마저 사망한 상황에서 1억 원의 보험금은 고스란히 남편 김 씨의 몫이겠죠. 이후 경찰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요. 일단 영상이 찍힌 시각은 새벽 1시인데 이때 남편은 천안 포장마차로 술을 마시러 갔다고 했죠. 그 집을 나선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딱 화면을 보니까 품 안에 뭔가가 들려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수상한 검은색 비닐봉지였죠. 이후에 그의 행동거지도 이상합니다. 유독 벽에 바싹 붙은 채 수상하게 걷는데 이게 마치 저기 있는 CCTV를 의식한 듯 보여요.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이 김 씨에게 당신 집에서 나올 때 그 품에 안고 있던 봉투 보였냐? 라고 묻거든요. 그러자 김 씨는 내가 뭘 가지고 나왔었나?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라고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1월 28일, 그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그의 이름은 김종무, 지난밤 자신이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일단 경찰이 왜 모녀를 죽였냐, 이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노린 거라고 추정했어요. 1억 원의 보험금 받을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김종무는 부정을 해요. 그리고 범행 동기를 전부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 아내가 씀씀이가 굉장히 해퍼서 카드를 물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또 가게를 차려줬지만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말아먹었고요. 그러니까 김종무는 아내가 이른바 불량주부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죽은 이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아내에게 격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김종무의 과거를 좀 들춰볼게요. 이 남자 역시 경제관념이 전무합니다. 지금껏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늘 동료와 마찰을 일으키고 사고 저지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그만두거나 또 해고되기 일쑤였습니다. 사진관을 개업했지만 이마저도 빚을 지고 폐업해요. 그나마 이때 빚은 부모가 변제를 해주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40이 가까워진 아들이 결혼을 못할까봐 싶어서 부모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집과 토지의 명의도 넘겨줬고요. 근데 김종무 이 자식은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흥청망청 이 돈을 써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백 씨를 만났고 사건 4년 전인 2004년 결혼하게 되는데 이후에 아내와 살면서 아내의 부탁으로 4천만 원을 들여서 옷가게와 또 다방을 차려준 게 확인됩니다. 근데 이게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소주방을 열었지만 이것 또한 신통치 않았고요. 결국 범행이 일어났을 쯤 김 씨 앞으로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카드 연체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이렇듯 아내에 대한 불만과 또 생활고가 있어서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럼 죄 없는 2살짜리 어린 딸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 김종무는 아내를 죽이려고 할 때 아이가 옆에서 너무 큰 소리로 울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했기에 그냥 살려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김종무가 이게 마치 말이나 되는 듯 진술을 하는데 듣는 사람 환장하죠. 경찰이 들어도 이게 과연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린가 싶을 정도로 비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살인을 시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종무에 따르면 살인 계획을 세운 건 한 달 전부터였어요. 2008년 10월경이었는데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사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 아내가 마실 커피와 음료수에 수면제를 섞습니다. 잠드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약효는 어떤지 테스트한 거죠. 또 수면제를 살 때는 그 거래 내역이 남지 않도록 친구들한테 대리구매를 부탁했어요. 이후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17cm짜리 식칼을 구입했고 이걸 집안 보일러실에 숨겨둡니다.
그러다 범행 당일이던 11월 27일 오후 5시. 김종무는 아내에게 미리 수면제 2알을 탄 커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 반쯤에 남편, 아내, 그리고 딸, 거기에 지인 B씨까지 다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돼요. 참고로 여기서 지인 B씨는 그날 술에 취한 아내 백씨를 집에 데려다주고 또 나중에 경찰 신고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내의 몸에 있던 수면제 약효가 다 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아유 자기 요즘 술 오늘 더 해. 괜찮아 내가 해 가서 재울게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점점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 김종무가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은 술을 권한 거고요. 아내가 점점 취해가는 걸 보면서 그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먼저 돌아갔어요. 그러다 밤 10시 만취한 아내가 지인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김종무는 여보 오늘 술 많이 마셔서 목 되게 마르지 하면서 수면제를 탄 물을 한 번 더 아내에게 마시게 합니다. 백씨는 곧장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아내가 집에 온 지 2시간 반이 지나 새벽 12시 40분. 김종무는 챙겨둔 장갑을 끼고 보일러실에 감춰놓은 식칼을 꺼내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고 골아떨어진 아내의 얼굴을 이불로 덮었어요. 그러자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신이 좀 들었는지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급해진 김종무는 그녀의 목을 졸랐죠. 그러다 아내가 막 우 하고 막 소리를 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옆에 둔 흉기를 집어서 배와 옆구리, 목을 15차례나 찌릅니다. 곧이어 아내의 몸부림이 잠잠해지더니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자고 있던 딸이 아빠 하고 울면서 자신에게 다가와요. 순간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딸이 지켜봤다고 생각했고 이 아이 또한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곧이어 오른손으로 딸의 코와 입을 막고 왼손으로 힘껏 목을 졸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딸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김종무는 빨래 건조대에 가서 걸려있는 수건을 꺼내고 그걸로 딸의 목을 감아요. 그리고 양손으로 수건을 힘껏 잡아당겼죠. 정말 이걸 자기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곧이어 딸의 숨도 끊어집니다. 그렇게 살인을 다 끝낸 그는 피가 튄 옷과 흉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새벽 1시쯤이었죠. 그 와중에 복도에 있는 CCTV 카메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벽에 바짝 붙어서 반대쪽 난간으로 몸을 움직였죠. 그리고 여기서 그 흉기와 옷가지가 된 봉투를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요.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유유히 아래층으로 내려와서는 그 떨어져 있는 봉투를 주워들었어요. 다른 동네로 가져가서 증거물을 불태웠는데 이 중에 흉기는 자기 아파트 화단 밑에 파묻었습니다. 나중에 현장 검증에서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흉기를 묻었는지 정확하게 찾아냈더라고요. 여기까지의 범행 과정은 김종무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또 아내가 워낙 해퍼서 그렇게 모녀를 하루아침에 죽여야 했다라는 건데 이 살인 동기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남긴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어디까지나 범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사실 김종무의 진술은 여전히 의혹이 가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망한 백씨의 몸에는 특별히 저항의 흔적이 없었어요. 흉기로 찔린 상처 외에 목이 졸린 흔적도 없었고요. 범인이 애초에 목을 졸라서 살해할 계획이었다면 흉기는 왜 미리 구입해서 숨겨뒀을까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생각컨대 그가 처음부터 아내를 매우 잔혹하게 난도질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김종무가 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김종무가 교활했던 점이 있는데 경찰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족끼리의 저녁 식사 자리에 아내 지인 B씨를 동참시켰어요. 또 이 B씨한테
술에 취한 아내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살해를 한 후에는 아내 쪽 사람인 처남을 찾아가서 밤새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게 다 나중을 위해서 아내 쪽 사람들과 알리바이를 만들어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데 담당 수사팀이 이렇게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갸우뚱 냄새를 맡습니다. 아니 이렇게 치밀하고 자식까지 죽일 정도의 비정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게 첫 번째 살인일까? 분명 뭔가 숨겨진 의혹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종무의 가족, 지인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2년 전이었어요. 2006년 6월 10일 새벽에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85살의 김씨 부부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두고 말죠. 그리고 바로 이 숨진 부부는 소름 돋게도 이번 사건을 저지른 김종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족의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평소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 받고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요. 두 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아이고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이야기죠. 더구나 사건 당일 그럼 김종부가 어디 있었냐? 이 행적에 대해서는 아내 백 씨가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알리바이가 확인된 거예요. 결국 화재 사건은 생활고를 비관한 노부부의 동반 자살로 내사 종결됐었죠.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목격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집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집을 나간 뒤에 불길이 치솟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실상 재수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김종무가 아내와 딸을 살해한 거고요. 경찰이 얼른 김종무에게 달려가서 부모님 김씨 부부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추궁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실토해요. 부모님도 자기가 죽였다고요. 범행 동기는 재산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김종무에게는 부모가 증여한 집이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이라도 더 일찍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부모를 살해했다는 거죠. 진짜 너무 소름입니다. 사건 당일 김종무는 부모님 집에 침입하기 쉽도록 미리 주방 뒷문 잠금 장치를 풀어둡니다. 그리고 새벽 1시 휘발유를 들고 몰래 들어가서 부모님이 잠든 사이 거실과 안방, 집안 곳곳에다가 휘발유를 뿌렸죠. 뿐만 아니라 부엌의 가스 호스에서도 꼼꼼히 기름칠을 해두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자기는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고요. 창문 안으로 이렇게 손만 넣어서 탁 라이터를 붙인 거죠. 근데 사실 이 화재 사건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노부부의 죽음이 동반 자살이다? 라고 보기엔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부부가 허리도 불편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굳이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려서 화재를 일으켜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유가족인 김종무가 먼저 나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고 암시를 했고 또 이 부분을 경찰이 좀 더 꼼꼼히 수사하지 않았던 게 큰 실책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김종무는 4천만 원 융자를 받아서 불탄 집을 싹 수리합니다. 원래는 바로 팔아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집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의 전세로 넘겼죠. 그렇게 좀 돈이 손에 좀 쥐어졌는데 그렇다고 생활 수준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수입 없는 백수로 지냈고 그나마 전세금으로 챙긴 2천만 원은 생활비로 진즉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2009년 4월 8일 김종무는 모녀 연쇄살인 그리고 부모님 존속살인 방화까지 해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마땅한 처사예요. 지금 자기 주변 가족 4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있었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당시 김종무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이 정신적인 문제점이 인정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생활고를 겪는다고 해서 부모와 아내, 딸까지 죽이는 게 말이 되나요? 이후 상고심에서 원심은 확정되었고 그는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로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저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아내와 자식까지 죽인 비정한 살인범 김종무. 근데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에 비해 사건 전말은 사람들에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아내와 딸을 죽인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찜찜한 부분이 남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 어린 딸까지 살해한 건지, 그럼 정말 가족이란 존재가 그냥 방해물 정도로만 여긴 건 아닐까요? 혹은 어쩌면요, 자신이 부모님을 살해한 사실을 아내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모든 진실은 오직 김종무 본인만이 간직하고 있겠죠.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냐고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